블라블라가 한 해를 보내면서 2025년 10대 뉴스를 한번 뽑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면 어지럽고 10대 뉴스 가운데 상반기 뉴스만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다시 봐도 가슴이 먹먹하다가 울컥하다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솟는 그런 건데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제일 충격적이었거나 제일 마음에 쿡 하고 각인돼 있는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저는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란이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뭐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보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그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이었어요. 파기환송. 그때 이것으로 이유 요조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그때 제가 저기 매불쇼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자는 최욱, 옆에 최강욱 전 의원도 앉아 있었고, 앞에 민주당 이제 검사 출신 뭐 해가지고 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하고 나서 방송이 중단됐어요. 네. 최욱 씨가 방송 진행을 못 했거든요.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뭐지? 그래서 조금 몇 분 지나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몇몇 분들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준비를 마지막 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결국에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왜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빨리 이거를 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포평은 저는 뭐 파기환송 당연히 쇼크였고 그리고 진짜 끝간데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무엇보다 그냥 좀 꼴보기 싫었던 거는 그 풀려 나오던 날 그렇죠. 여러분 그 화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앵글을 잡고 있는 카메라 각도가요. 그 서울구치소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곳이 그렇게 구치소 가봤습니까? 취재하러. 미안합니다.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와, 우리 면회는 자주 왔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서 주차장 쪽에서 이제 어찌됐건 카메라 갖고 나올 텐데 이게 뭔가 통제되어 있고 그 무슨 개선 장구처럼 걸어 나오면서 뭐 여러 감정이 있었지만 정말 꼴 보기 싫었던 건 천천히 걸어 나와. 천천히 걸어 나와서 그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진짜 천천히 이거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싹 들 때 표정 있잖아. 뭐 이러고 있는 표정. 흉내를 조금 낼 수 있어. 아직 연습만 해.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막 하잖아요. 네. 그냥 꼴보기 싫었다. 진짜 그 꼴보기 싫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풀어주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뭐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다 보면 더 이상한 거야. 미쳤나? 뭐 이런 생각들. 그 파기환송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냥 뭐 충격? 그리고 사실은 그럴 법도 하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꼴보기 싫은 걸로 보면 이거 또 현직에 계신 분이라 죄송하긴 한데 모 판사님이 그렇게 지금도 꼴보기가 싫어요. 네. 모 판사예요? 지판사 아니고? 지판사입니다. 예. 아우 이렇게 민감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법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맞아요. 법원개혁부터 하고 사법적인 제도는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적확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요새 유시민 씨, 요새 아주 감각이 살아요. 그냥 재래 언론, 이거 재래 미디어, 예. 그다음에 법원 개혁, 사법 개혁이 아니라 요새 푸세식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이렇게 일회용 컵에다가 촛불을 꽂아가지고 촛불 혁명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촛불 혁명이 아니라 이제 응원봉이 등장하면서 빛의 혁명으로 갔다는 것도 나름대로 긍정적이면서도 가슴에 콱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고 남태령에서 그 젊은 청년들과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이 만났을 때 그 감격도 가슴에 남죠. 혹시 집에 응원봉 뭐 흔들고 있던 게 있어요? 저는 그 응원봉은 그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어려웠고 주문도 안 됐어 그때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제작진이 경광봉을 갖다 줬는데 그거를 저쪽 광화문에 있는 집회 참석자들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경광봉 받은 방송이 같은 이제 출연하는 방송인데 다행히 저는 파란색 봉을 받았어요. 저 형은 빨간색 받았어요. 난 무슨 색이었지? 난 며느리가 NCT 걸 주면서 이거라도 대신 쓰시라고 그거 구하기 어렵네. NCT 거 완전히 그 토르 거랑 비슷하더만. 그렇죠. 저는 그 박시영 TV에서 그 자체 응원봉을 만들었어요. 그 하마 넣어가지고 그걸 주길래 됐다. 뭘 하나 받았고 그리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노사모에서 만든 그 또 응원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응원봉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정서상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세대가 바뀐다라는 건 몰라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잖아요. 세대가 바뀌어도 왠지 촛불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기억해 보시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촛불이 바람이 불면 꺼지니까 종이컵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꺼지는 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디지털 촛불 촛불 모양으로 생긴 있었어요. 랜턴 그게 등장했죠. 그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죠. 기술의 발전하고 함께 응원봉까지. 그 다양한 기능을 익히려면 좀 힘들겠던데 그래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 이제 방송인들이고 미디어 관련자들이니까 어떤 교수님이 한번 학생들한테 이 탄핵 파면 국면과 관련해서 계엄 파면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숙제를 줬나 봐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대답은 나왔는데 대답이 전부 다 SNS와 유튜브에 한정된 문제점도 거기서 발견하고 해결책도 거기서.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겠냐라고 하니까 SNS에 가짜뉴스 무슨 밝히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SNS에서 뭐 사람들끼리 담론회장을 형성해요. SNS에서 밖으로 나와보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치와 정당이 아예 애들 머릿속에는 없고 정당을 움직여서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이런 얘기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끼리 함께 뭔가를 갖다 논의하거나 어깨를 걸고 함께하자 이런 논의도 없고 다 SNS에서 온라인에 갇혀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로 몰려나간 그 시민들은 정말 고맙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되기 직전에 막 나왔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버스를 자기 사비로 2대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랑 같이 그런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아이 나오면 춥고 또 어디 가서 뭐 잠깐 몸이라도 녹여야 되고 이런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2대를 진짜 동원을 해가지고 가끔 춥거나 그럴 때는 버스 안에 가서 또 이렇게 옷도 갈아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BBC 기자가 물어봐요. 도대체 이걸 왜 했냐고. 그러니까 그 기획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텐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자기가 그 자기하고 이 아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고. 역사의 현장에. 그런 것들을 또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희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블라블라가 뽑은 2025년 10대 뉴스를 통한 1년 정리 드디어 하반기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 이걸 다 온전히 걷어내고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란에 대한 처리가 지금까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숫자로 내기는 뭐하지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힘든가 뭐 표현하시기 어떻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네. 잘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기대하는 속도와 양 보다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6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대통령이 6개월을 지나는 동안 이제 한 해가 또 바뀌니까 그리고 그 내란 사태가 터진 지가 1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뭔가 이게 사람들이 단위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1년이라는데 아직도 이래? 라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더 길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한 시간 속에 뭔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만 있으면 뭐 속도는 좀 확 탄력이 붙을 때도 있고 약간 좀 늦춰질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 방향성이 틀어져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그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는데 그 속도 때문에 조갑증 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조갑증 나오는 분들끼리 좀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어차피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일으킨 내란이지만 이거를 수습하는 뭐 이재명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들은 절차, 법, 과정 하나하나 다 법 테두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걸 따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게 공론장에서의 어떤 담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또 언론이 얘기, 재래식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심지어 가끔 보면은 요즘은 경향 한겨레에도 왜 이러지 막 이런 기사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랬을 때 그 부재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TBS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상파라든가 종편에서 보면은 MBC, JTBC의 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재래식 언론 누가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고비 때 그 이슈라든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여론의 한 축을 과거에 담당했던 TBS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요즘 들어서 가지는 생각은 이 재래식 언론의 어떤 그런 이 정상화 이런 것도 좀 시급한 일인 것 같다. 재래식 언론들이 나름대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 윤석열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러니까요. 일인가에 대해서 맞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프레임에 넘어가 뭐 다친 사람도 없구만. 뭐. 그 얘기가 제일 듣기 힘들어요. 예. 뭐 후다닥 끝나고 그냥 별것도 없었는데 잠깐 해프닝 아니야라고 하는 프레임에 넘어가는데 사실은 야 총을 쏘고 내가 뭘 해서라도 나를 지켜라고 군대에게 명을 하고 경호실한테 명을 했다는 뜻은 자칫하면 총과 총이 만나는 이제 내전 상태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해진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은 휴전 협정, 종전 협정, 그다음에 무기 수거 이 절차를 다 밟아야만 이제 재판 과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긴 과정이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국토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런 걸 언론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했었나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전혀 걱정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뭘 그렇게 아직도 내란몰이를 하시고라고 하는 쪽이 상당히 많으니까. 제 친구나 지인들이 지역에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서울에서만 계엄군이 막 눈으로 막 그러니까 좀 일찍 자거나 내란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 소식을 접한 제 친구나 지인들은 실제로 아까 고평이 얘기한 것처럼 뭔 일이 있었어? 진짜 이런 얘기를 해요. 짤막한 요약본만 잠깐 본 네, 거니까. 네. 그게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는 하지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왜 저질렀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은 하지만 제가 이제 원래 이 고평이랑 같이 출연하고 있는 그 네.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는 막 연기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여기가 무슨 연기를 TBS 저 형은 모든 지역의 사투리를 하나로 해결해요. 이 TBS도 이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긴 하지만 저는 윤석열이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윤석열이 일으킨 게 아니다. 네. 누군가가 술만 처먹지 말고 뭐. 아니 저는 그랬다라고 봐요.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 청장 전화 통화 내용에서 가정사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렇죠. 것처럼. 가정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 김건희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의 그 남편 그 배경이 없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검사 출신의 남편이 정상적인 검사였다면 다 입건될 내용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입건된 내용들을 어쩌고 잘 숨기고 살다가 그리고 대통령 부인 자리 혹은 검찰총장의 부인 자리까지 안 갔으면 안 까발려졌을 일들이 까발려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회가 어찌됐건 그들을 지지해줘야 될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 그게 단순히 뭐 사소한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다 범죄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앉아 있는 사이에 거부권대로 남발하고 있던 사이에 하다 거부권을 너무 많이 쓴 거지. 거부권 너무 쓰고 거부권 써봤자 또 하고 이러니까 에라이씨. 원래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한 방에 뭘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지 않아요? 술을 먹고 있어요. 그 와이프가 전화가 옵니다. 언제 올 거야? 곧 가. 근데 이게 한 3번 반복되잖아. 간다고 하자. 이렇게 되고 그 뒷일은 나는 사실 내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거든. 네. 들어가면 막 작살나는 건 알 텐데 그렇게 한번 지르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멍청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있었던 자리에 교활한 그의 파트너가 있었던 것이고 그 교활한 파트너 밑으로 옆으로 무속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직자라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고관대장이라는 사람들이 간사했던 거죠. 간신들이 한가득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됐던 군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권력지향적인 그런 간신배들이 있어가지고 모여 앉아서 할 수 있었던 얘기가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의 스토리를 훗날 한 100년쯤 지나면 이것도 사극 아니겠습니까? 그치.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 관련된 사극들 중에 궁중암투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메이야 뭐 이런 거. 그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간신이야,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악녀야라고 했던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비상계엄은 지금까지 이게 독재자들의 전유물이었죠. 이승만이 비상계엄을 6번 선포합니다. 박정희가 4번 선포하고 전두환이 1번 선포했던 거를 윤석열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3 비상계엄 혹은 12.3 내란을 아직 학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확히 명칭이 규정되지 않았지만 곧 교과서에 이 사건이 실린다면 어떻게 실려야 될 것인가. 그 많은 비상계엄 중에 한 번인데 굳이 12.3 비상계엄으로 실리는 것도 마땅치 않고 우리 입장에서야 지금 이걸 내란이다라고 해가지고 12.3 내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근대 시대 소위 그 수많은 내란들 반란들 중에 내란으로 기억이 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외부의 침략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일어난 반란은 영모는 다 내란이죠. 그럼 이걸 뭘로 규정해야 될 것인가? 저도 아직 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난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의 난이라고 기록된 역사적 사건 중에 그 누구누구가 바로 직후에 죽지 않는 경우를 이자겸 말고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후에라도 이게 윤석열의 난으로 기억이 되려면 우리 국민들과 법률적으로 영모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살짝 했더니 누군가가 야 이거 혼자 일으킨 난이 아니지 않냐. 윤석열, 김건희의 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내란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복귀를 해보면은 다 김건희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한 3년 가까이 임기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찾아봤다니까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했던 것들이 합법적으로 진행돼서 통과한 게 딱 2개야. 하나가 만 나이. 윤석열 나이?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개식용 금지입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없어.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너무 오랜 세월을 우리는 정치 행정에서 비정상적인 조직에 익숙해 있어. 쿠데타로 잡은 박정희, 전두환.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나중에 감옥 간 또 파면당한 대통령들, 심지어는 정당도 정상적인 집행부가 아니라 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건 큰일 날 비정상인데 맞아요. 뭐 비대위 또 체제로 가겠구만. 뭐 이 정도로 끝난다든가. 대통령이 뭐 또 뭐 저질러 보겠지 뭐 이렇게.